이게 뭔가 오늘 연불님 생일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한국 증시의 불장을 기대하는 빨간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까지는 생략하고 네, 후 한번 불러주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생일 이렇게 챙겨준 건 처음이거든요. 다 모 회사의 그 메신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땅 하고 뜨더라고요. 아, 역시 아, 머니올리가 준비했습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생일 파티 마쳤고요. 연불리의 비밀노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지금 사실 뭐 이번 주도 급등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코스피가 정말 이게 너무 어색하죠.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제 거의 3천인데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지금 3천에 거의 육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불리님의 전망은 오늘 장중에라도 3천 한번 찍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마감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상대적으로 또 요즘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좀 한숨이 나오는 게 뭐 주가가 빠져서는 아닌데 요새 원화가 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근데 주식시장도 미국은 요번 주는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좀 보합권 등락인데 FOMC는 큰 뭐 이슈 없이 그냥 잘 마무리됐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좀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좀 75달러까지 좀 상승한 부분 이것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가 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이유는 있는데 결국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30조 원 이상의 이제 규모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돈 풀리면 결국 자산 시장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게 영향이 좋고 또 이번 주에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그 네이버 카카오 주가 오르는 거 보고 4년 전에 아마 기억이 좀 생각나실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AI 미래기획 수석의 이제 하정우 센터장을 이제 임명을 했죠. 네이버 출신에. 그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오른 것도 저는 요게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좋았고 미국은 좀 부진했지만 이슈에 따라서 기업별로 좀 차별화가 심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됐는데 동결은 예상을 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 올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점도표 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9월하고 12월에 인하하는 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내년에 원래 2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좀 바뀌었어요. 2027년은 그대로 한 번 인하. 그래서 총 27년까지 원래 5번 인하를 예상했는데 이제 4번으로 약간 한 번 축소됐다. 근데 이 점도표는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데이터 바뀌면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점도표는 그 중앙연준 7명하고 총재들 해서 한 19명이 투표하는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내년 어디에 좀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될 것 같다. 뭐 그걸 이제 예상을 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올해거든요. 근데 올해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별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버렸어요. 1.4%까지 낮췄고 기존보다 0.3%포인트 하향을 했고 내년 전망도 낮췄습니다. 반대로 물가는 올려버렸어요. 실업률도 올려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미국이 지금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는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물가는 조금 오를 것 같다. 이건 사실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악재가 됐지만 뭐 그렇지만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주목하는 게 파웰 의장의 발언인데 파웰 의장이 이제 말을 종합해 보면 잘 모르겠다 아직도. 이게 이제 공통된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완전 고용 상태는 맞는데 관세 영향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에 미친 영향은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반기에 좀 작용을 할지.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내용이고 현재 고용 상황에선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고용이 좀 악화되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제 반대로 돌려서 좀 말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동 전쟁 때문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그게 물가를 추세적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아직까지는
좀 초기 국면이긴 한데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 경기 괜찮고 당장은 뭐 금리를 뭐 바꿀 만한 이유는 없는데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좀 커져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발언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우려를 했던 게 뭐 아시겠지만 이거 FOMC 하기 전에 바로 왜 금리 안 낮추냐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멍청이라 그랬어요. 파월 의장을 대놓고 이 멍청이는 이번에도 금리 안 낮출 거다. 그러니까 그게 발표하기 전에 네, 전에 미리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데 FOMC 다음 날 뭐라고 했냐면 금리 2.5% 낮춰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또 메시지를 아예 줬는데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네. 근데 파월 의장도 대단해요. 뭐 트럼프가 뭐라 하건 말건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지금 금리를 못 낮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하반기에 물가나 경제 데이터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또 중요한 게 중동이잖아요. 네. 미국이 참전을 하냐 마냐 이게 좀 관건인데 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계속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오늘 기준으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주 내에 개입 여부 결정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 한번 또 약간 움직였어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주말에 더 뉴스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 외교적 해결책이 있다고 좀 믿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공격이지만 먼저 협상부터 좀 하겠다는 또 입장을 좀 내비쳤거든요. 이 협상의 결과물이 잘 나온다면 뭐 최악의 상황은 안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게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데 2주 안에 결국엔 시간을 딱 준 거예요. 2주 안에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그게 안 나오면 아마 이번 기회에 그냥 핵을 제거하려는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2주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서 시장은 조금 안도는 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유가로 확인하면 돼요. 유가가 자꾸 올라가면 뭔가 이제 미국 공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작년 4월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충돌할 때도 그때 전쟁 우려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좀 놀랬던 건 유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뉴스는 안 좋은데 유가 자꾸만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 별일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아시는 그러니까 저도 거죠? 그게 좀 궁금한데 유가 빠지는 거 보고 유가 왜 자꾸 빠지지? 별일 없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버렸거든요. 중동 사태에 대한 전망은 동네 주유소에 가서 네, 여쭤봐야 맞습니다. 되는. 네,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표가 네. 됐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네, 안만 맞습니다. 발표된 거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태양광 주가 급락하고 친환경주에 악재로 작용했다는데 어떻게 수정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수정된 게 뭐냐면 하원에서 그때 태양광이 되게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제 줄인다, 뭐 없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원께 더 지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이제 주는 기한이 하원안은 28년까지예요. 원래는 2032년이거든요. 원래 처음은. 근데 이번에 이제 하원안에서는 2028년으로 줄어졌고 이번 상원은 27년까지로 또 1년을 더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그 미국에서 태양광 기업 중에 일부 기업이 하루에 마이너스 40%가 그냥 폭락하는 그런 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태양광과 풍력 쪽엔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 다만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요. 이게 이제 AMPC 배터리 기업이나 태양광 회사들이 배터리나 태양광 제품을 만들 때마다 받는 보조금이죠. 생산량에 따라. 요거는 다행히 하원안보다 1년이 더 연장됐어요. 요거는 호재예요, 좀. 예, 긍정적. 그래서 배터리주들한테는 좀 나쁘진 않아요. 1년 더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건 좀 괜찮은데 다만 전기차 구매할 때 $7,500 보조금 주는 거는 이건 이제 하원안대로 그냥 폐지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의 아까 세액공제 그건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주택용 태양광이 있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발전을 제3자한테 임대할 때 받는 이제 그런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원 수정안과 이제 일치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 기존의 하원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1년 단축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악재가 더 커지면서 이 태양광과 풍력주에 좀 안 좋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이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모듈 같은 거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요게 이제 수정안이 나온 날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이번 상원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주택용 태양광 기업들한테 상당히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하원을 또 가야 돼요. 또 한번 이제 그 수정안을 또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대로 되면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한테는 좀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원전은 좋아요. 원전은 2032년까지 이제 세액 공제가 유지가 그대로 됐는데 근데 2034년에는 75%까지 해주고요. 2035년 50%. 그래서 실제로는 2036년 이후에 이제 세액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연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전 쪽엔 좀 좋은 그림이 나왔고 신재생한테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제 상원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없다라는 그 말이 네. 이제 정책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에 가려져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AMD. 지금 돌파했어요? 돌파했어요. 지금 방금 갑자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잠깐만요. 3천 찍었네요, 진짜. 얼마 만이라고요? 3년 5개월. 3년 5개월. 와, 일단 박수 좀 쳐야 되겠다. 이거 얼마 만일 거야, 지금. 자, 저희는 아직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했던 AMD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신형 AI 가속기가 호평을 받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주가도 덩달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AMD가 그 12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AI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MI350이고 내년에는 MI400인데 이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미국 증권사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AMD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 미국 증권사 중에 파이퍼 샌들러가 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MD의 데이터 센터 그래픽 처리 장치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급반등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지금 너무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MD는 사실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평을 내서 좋았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실제 칩의 성능이 기대에 부합만 한다면 이 제품이 좀 뭔가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요. 여기는 왜냐 AMD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당시에. 삼성전자의 최신 HBM3 12단짜리. 12단짜리. 네. 요거 좀 엔비디아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삼성 걸 지금 채택을 했거든요. AMD는. 그래서 AMD가 잘 되면 덩달아 삼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온 날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장중에 한 4% 가까이. 그리고 브로드컴도 이제 이런 칩을 만들거든요. 설계를 하는데 HBM3 8단 제품이 테스트를 이제 끝내고 통과를 했나 봐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대량 공급을 좀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삼성은 엔비디아는 통과를 못한 건 좀 아쉽지만 이 AMD랑 브로드컴도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여기서도 가속기가 이렇게 나와서 삼성계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수주 이력이 잡히게 되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만 남은 건데 엔비디아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또 TSMC에 그걸 꽂아가지고 조립한 다음에 또 성능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규모가 작더라도 AMD랑 브로드컴은 지금 차기 어쨌든 좀 엔비디아의 유력한 경쟁자거든요. 여기에 공급이 지금 된다는 건 그나마 좀 희소식이죠. 좀 들리지 않았던 그동안.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엔비디아까지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삼성이 이제 입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좀 가뭄의 단비 같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코인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엄청난 지금 금융시장에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에요. 스테이블은 말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죠. 옛날에 금하고 달러 이제 같이 근본이 돼.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디지털 달러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법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는 이거를 규제를 만들어서 아예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만들자.